안녕하세요. 전역한 지 무려 2달이나 된 민간인입니다. 저는 의료인 면허를 가지고 군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전방의 모사단의 직할대 의무근무대, 즉 사단 의무대에 배정되었습니다. 의무근무대는 비전투부대이기 때문에 부대원이 전부 의무병, 운전병, 취사병, 보급병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약 40에서 50명 정도의 작은 부대입니다. 그렇게 병사수보다 군의관님들 덕분에 간부님들 숫자가 더 많은 신기한 부대였죠. 또 남자 간부님보다 여자 간부님이 더 많았습니다. 이만 본론으로 들어와서 때는 2021년 한겨울 새벽. 다음날 제설을 각오하라며 눈이 실컷 내리고 있는 밤,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들을 보며 나는 내일 당직 취침이니까 제설 안 해야지 라는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당직일을 끝내놓고 잠을 자려고 할 때 응급실 당직병 자리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신보안 땡땡땡 사단 땡땡 사단 의무병 1병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야, 지금 우리 부대 병사 한 명이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됐어. 지금 바로 사단 의무대로 출발할게. 이제 전이 본 지 3달 된 저는 야간에 갑자기 터진 응급 상황에 당황하기 시작했고 우선 지통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 당직병 환자 온대? 지금 땡땡부대 화장실에 의식 없이 쓰러진 환자 한 명 온다고 합니다. 일단 군의관님께 말씀드리고 조치 준비하겠습니다. 위병소 문 미리 열어주십시오. 지통실로 보고 군의관님실에 노크를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땡땡부대에서 화장실에 의식 없이 쓰러진 환자 한 명 온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증상 없고 혹시 다른 거 시도하거나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해당 부대 전화해서 화장실 주변에 약이나 관물대 이상한 거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전화해. 이후 환자가 오는 것을 대비하여 환자 침대와 필요물품들을 미리 준비하고 해당 부대에 전화해서 해당 군번과 이름을 알아내어 미리 접수를 시켜놨죠. 10분 뒤 환자가 도착했는데 진짜 너무 막막했습니다. 키 185, 몸무게 100은 넘어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들것에 실려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우선적으로 환자의 정맥 주사를 연결하고 기본적으로 혈압이나 맥박, 체온을 측정했습니다. 군의관님께서 해부대 간부님에게 당시 발견된 상황, 평소 군생활 잘했는지, 혹시 다른 시도를 한 건 아닌지 이것저것 대화를 하셨고, 이후 의료 종합 상황센터에 연결하며 상황을 말하고 이후 영상 통화 기계를 연결해서 환자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환자가 기본적인 사정도 안 되고 검사기기도 제한되니 상급 의료기관으로 후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쓰러졌으면 뇌 동맥류가 터졌거나 뇌출혈 같은 질환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 골든타임 지키기 위해서는 헬기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바로 갈 거니까 후송 준비하자. 하지만 때는 강원도, 눈 내리는 겨울날, 헬기는 뜰 수가 없었죠. 그렇게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응급처치 물품들을 준비하고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통실에 연락을 해서 운전병, 후탑, 의무병, 그리고 후송대기 군의관님을 불러달라고 했고 환자를 구급차에 실으려고 할 때 환자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정맥주사 줄을 뽑더니 응급실 바닥에 피가 떨어져 있고 뭔가 웅얼거리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때 저는 이 이상함을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후송 준비가 완료되고 군의관님 후탑 의무병 의료 종합 상황센터에 연결되어 영상 통화 기계하며 응급처치 물품 등을 모두 실어놓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출발하고 이후 저는 응급 환자 보고서에 시간에 따른 환자 기록과 간호 기록 등을 하면서 응급실 뒷자리에서 지통실에 올라가서 당시 상황과 처치에 대해서 당시 상황님께 말씀드리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어느덧 아침을 향해 가고 있고 후송 갔던 인원들이 복귀했습니다. 근데 인원들 표정이 이상합니다. 빡침과 허무함? 당시 후투부로 갔다 의무병이 저희 동기였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야, 그 새끼 술 처먹은 거였어. 이에 저 역시 빡침이 느껴져 왔지만 의문이 생겼죠. 아니, 군대에서 어떻게 술을 처먹었지? 당시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휴가 외출이 모두 제한되어 술을 밀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대 단결 활동으로 술을 먹기에는 만취할 정도로 주지 않기 때문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술을 먹었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죠. 사건의 전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몇 달간 이어지는 외출 통제, 휴가 통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현저히 낮아진 병사들은 술을 먹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으니 만들어 처먹은 거였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술 대부분 증류수나 희석주로 만들어진 술에서 도수를 낮추기에 물을 섞어서 조절을 하는데 직접적인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병사들이 잘 모르니 이 디오니 소스들은 뭣도 모르고 만들어 놓은 술을 원액 그대로 처마셨던 겁니다. 이에 해당 부대에서 쓰러진 인원들을 조사하던 중에 사건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인지한 디오니 소스 중 몇몇 인원이 사실을 실토하고 군의관님께 연락이 갔던 것이죠. 후송을 가고 있던 인원들은 단체로 정적이 찾아오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군의관이 디오니 소스가 일어날 때까지 흔들어 깨우면서 인자한 목소리로 물어보았습니다. 너 혹시 술 마셨어? 왜? 다시 정적이 찾아오고 다들 허무함과 빡침의 눈빛으로 디오니 소스를 노려보고 있었을 때
영상통화 기계에서 한숨을 쉬며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 전화 끊을게요. 이후 운전병에게 말하여 대학병원에 가지 말고 군병원으로 가서 조치받기로 하였고, 군병원에 가서 디오니소스는 자꾸 흔들거리고 주변이 귀찮아하는 걸 짜증났던지 구토와 욕설을 반복하다 결국 수액을 맞고 잠이 드는 것까지 보고 복귀했다고 동기가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디오니소스는 어떻게 됐냐고요? 만창을 받은 뒤에 타부대로 전출 갔습니다. 자세한 건 저희 부대는 아니라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군대에서 술을 어떻게 만드냐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저도 이로 인해 방법은 알게 됐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 믿으셔도 돼요. 이 글이 만약에 채택된다면 훈련소에서 공익이 되려고 머리 쓰다가 유급된 패급 동기, 군의관님과 군대에서 스타크래프트 경기 한썰, 코로나 기간에 헬게이트 의무병설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과학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설레였습니다. 뭐 술 만드는 거 뭐 어렵나? 그거 뭐 저거 있고 저거 있으면 저거랑 저거 하면 저거 돼가지고 저거 해서 저거 하면 그러면 바로 그냥 디오니소스. 뭔 소리지? 아니 근데 이거에 대한 썰이 이미 해군 애들이 술 만들어 먹던 썰이 이미 썰랑썰레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술 만들어 먹는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술 좋아하시면요, 뭐 해군 육군 이런 데까지 마시고 의경 가세요. 의경 친구들 뭐 술 배달 시켜서 먹던데 뭐 썰랑썰레에 올라와 있죠. 의경 친구들 술 그 박스로 해가지고 먹던 거. 의경 폐지됐어? 의경 없어? 의경 폐지됐대요. 폐지돼서 아마 썰 풀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담배에다가 세금 매기듯이 술에도 세금을 좀 빡세게 매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술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좀 기분 좋거나 이렇게 뭔가 축하할 일 있고 이럴 때나 이렇게 먹고 이래야지 그냥 입에다 달고 살면 힘들어. 다 서로가.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저 지금 위 찢어져서 술 못 먹거든요. 나중에 위 다 나으면은 다시 먹을 때는 세금 다시 줄여주고 감면해주고. 군대에서 술 먹기 힘들죠. 군대에서 뭐 술 먹기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힘들죠. 진짜 그냥 힘들어요. 그냥 군대 가 있는 것도 힘들어 짜증나는데 자기 하고 싶은 것도 못해서 열받고 그러겠지만 거기 통제 안 따르면은 또 징역 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따르고 그래야죠. 뭐 어떻게 한국에서 태어난 거,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후회해야지 뭐. 그래도 군대만 갔다 오면 그래도 살만한 나라예요. 문제는 돈이 있어야 살만한 나라지 돈이 없으면 또 군대보다 더 지옥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의 그런 능력 저는 믿습니다. 다 열심히 살고 다 부자로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의무병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썼던 사람입니다. 그때 썼던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너무 감정적으로 쓰게 되면서 변명만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 박제 기념으로 지난번에 언급해서 많이 다치고 걸리는 것들, 병 걸리는 거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약은 상표가 아니라 성분입니다. 상표는 다른데 그 약이 어떤 약이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과 판콜을 보시면은 각각 주성분이 아세트 아미노펜인데, 즉 타이레놀과 판콜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이 뭔지 예시나 짧은 설명 또는 단어로 써놓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약들은 꼭 이 둘만 있는 거가 아니라 다른 약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약 성분이 여러분 약 사시면은 봉투나 상자 자세히 보면 성분명 막 다 써있어요. 군대에서 제일 많이 걸리는 병, 첫 번째 감기. 감기 뭐 솔직히 사회에 있을 때도 다들 많이 걸려봐서 아실텐데, 코감기 시작해서 기침 등등으로 여러분이 흔히 아는 것들이요. 여러분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라 신경을 안 쓰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약을 좀 주는데요. 종합감기로 디히드로코데인 타르타르 염산염, 일명 코프정이나 코프시럽이라는 걸 주고, 근데 여기에 목감기로 목이 아프다면 이부프로펜이라는 걸 줘서, 머리가 아프면 아세트아미노펜을 주고, 해열진 통제이면 흔히들 아는 타이레놀입니다. 콧물이 난다면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이라고 하는 액티피드 콧물약을 주고요. 또는 세트리진 염산염이라고 하는 세노바 알레르기약, 비염약 등을 처방합니다. 여기에 이 슈도에페드린 염산염을 주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약은 먹으면은 바로 잠이 와요. 콧물약. 그래서 운행이 있는 운전병들에게 처방을 하면 미리 군의관님께 말씀드려서 빼놔야 운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각종 통증들. 뭐 여러가지 통증들이 있는데요. 각 통증 부위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웬만하면 다 비슷합니다. 머리 통증은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이부루펜, 무릎이나 다리 쪽이 아프면 이부루펜, 그리고 에페리손이라고 하는 근이완제, 허리가 아프면 아세클로펜약, 진통 소염제 등을 주죠. 주의할 점은 약을 먹고 난 후 두드러기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의무병에게 조치를 받고 받은 약은 바로 폐기하세요. 또 약을 처방받으려고 할 때마다 무슨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계열의 약을 빼내기 때문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가 아픈데 팔이 저린다든지 다리가 저리면 그건 상급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왜? 허리가 아픈데 막 팔이 저려? 왜냐면 그거는 허리 디스크가 나가서 신경을 누르는 거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제가 복무하면서 2명 정도 봤는데요. 한 명은 방탄헬멧을 쓰면서 근무하러 가는데 그게 안 좋았나 봅니다. 경추 3, 4, 5번이 나갔는데 한쪽 팔이 계속 저리다고 간부님 중 한 분이 텐트로 허리 들다가 허리뼈 3, 4, 5번이 나가셨는데 2다리가 저린다고 말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군대에서 아픈데 어딘가 갑자기 저리다? 저릿저릿하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바로 진료를 보고 병원이나 최소 의무대를 방문하세요. 만약에 방치를 하거나 더 악화시키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으니 바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때 약을 주고 보내기도 하는데 보통은 프레가발린이라고 하는 리리카 신경병증 진통 소염제를 줍니다. 세 번째, 복부 통증. 배가 아프다고 하면 어디가 아픈지를 봐야 되는데 명치 쪽이 쓰라리면 위염이나 위, 역류, 식도염일 가능성이 크죠. 그 경우 보통 밥 먹자마자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넘어와서 식도염을 일으키거나 위염을 일으킨 겁니다. 또는 급하게 밥을 먹어서 그렇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소화불량입니다. 흔히들 뭐 잘못 먹었거나 그런 것이니 배아제라고 하는 소화제 하나를 드시면 나아집니다. 만약에 배꼽을 기준으로 오른쪽 하복부가 아프면 그건 맹장염일 수 있으니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덧대자면 저는 오른쪽 하복부가 아팠는데 맹장인 줄 알았는데 맹장 아니었고 개실염이었어요. 이런 부분들 확인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인대 손상. 인대 손상은 흔히들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제가 복무하면서 인대를 다치는 경우가 보통 축구하다가 다치고 오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인대 손상이 난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 그건 골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대나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겠지만 붓지 않는다면 보통 이부프로펜, 진통소염제나 에페리손이라고 하는 근위현제를 주고 의무병이나 군의관에게 깁스를 해줍니다. 실제로 복무하는 동안 부대원 90명 정도 있는데 한 10에서 20명 정도는 다치고 의무대에 가거나 저한테 깁스를 받고 며칠 동안 목발을 하고 다녔죠. 의외로 많이 다쳐요. 다섯 번째, 심한 열상 또는 절상, 피부가 찢어지거나 잘리는 상처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군생활하면서 7명 정도 봤는데요. 작은 정도면 빨간 약이라고 하는 포비돈 발라주고요. 드레싱하고 심하면은 봉합을 해야 됩니다. 다들 걱정하시는 게 의무병이 하니까 걱정하실 텐데 요즘은 의무병이 안 해요. 그거 의무병이 하면은 영창이고 법으로 막혀 있어서 절대 봉합 안 합니다. 군의관님들이 해주시는데 의무병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줄 거예요. 먼저 다친 부위에 마취를 하고 그 후에 바늘을 살짝 찔러보는데 통증이 있는지 물어볼 거고 이때 만약에 통증이 느껴지면 반드시 말하세요. 마취가 덜 돼서 겁나 아프니까요. 그 후 봉합하고 드레싱합니다. 그 이후 약을 주는데요. 항생제, 예를 들어 반한 등을 주는데 상처 부위로 인해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처방합니다. 여섯 번째, 발열. 이걸 감기랑 같이 쓸까 말까 했는데 감기 말고도 감염이나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 씁니다. 감기랑 같이 열이 나거나 백신을 맞은 후 발생하는 발열은 보통 이부프로펜, 해열 진통제나 아니면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을 씁니다. 하지만 열이 39도를 넘는 고온이면 수액을 맞아 낮추는 경우도 있죠. 제가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발열 말고 또 다른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의무대 못 가고 바로 상급 병원으로 가 코로나 PCR 검사하고 따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또는 어느 한 부위에만 발열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염증이 났다든지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죠. 실제로 제 동기가 무릎이 붓고 열이 났는데 병원에 가보니 연화 염증이라는 걸 진단받고 입원한 적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개실염이라는 걸 알으면 온몸에 열이 나는데 제일 열이 많이 나는 데가 배가 열이 나요. 그 딱 개실염이 걸린 부분 오른쪽 하복부 쪽이 부풀어. 이렇게 누워있으면 빨간색으로 부풀어 있어. 여러분들 배가 빨간색으로 부푸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거기가 다 마치 안에 뭐 삐거나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살이 부풀어 오르듯이 빨간색으로 팽창하면서 살짝 부풀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이 엄청나. 겁나 뜨거워. 배가 겁나 뜨거워. 보통 여러분들 배 지금 만져보면 차가울 거예요. 배가 뜨거워. 다음 7번째, 벌쏘임. 이것 또한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 여름에 아주 자주 발생하는데요. 작업하다가 쏘이기도 하고 밖에서 담배 피다가 쏘이기도 하고 그냥 서있기도 쏘이기도 하고 벌침이 박혀있지 않으면 얼음으로 냉찜질해서 붓기를 빼고 알러지를 대비해서 알레르기약 페니라민이나 세티리진 염산염 등을 쓰기도 합니다. 8번째, 알레르기, 두드러기. 이 경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왜 발생하냐고 물으시면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거나 어디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레르기의 원인이 항원이라는 놈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고 전에는 어떤 것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항원으로 변할 수도 있고 뭔 소리냐고요. 예를 들어서요. 10살 때 토마토를 먹어도 잘 먹었는데 갑자기 20살 어느 날 토마토를 먹었는데 몸에 막 알러지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꽃가루 알레르기는 갑자기 없었는데 어느 날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알레르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발생을 한다면 알레르기약 페니라민과 세티린 염산염을 쓰고 너무 심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쓰는데 프레드니솔론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속적으로 복용하다가 끊으면 몸이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9번째, 골절. 뼈에 금이 가거나 뼈가 부러지는 것인데 이게 의외로 은근 발생합니다. 작업하다가 금 가기도 하고 걷다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짚었는데 골절이 나는 등 뼈는 단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 경우 붓기 때문에 일단 저희 쪽에서 진통제를 주고 그 다음에 깁스를 해준 뒤 의무대나 병원에 보내서 정밀검사 보내고 병가를 쓰게 해주고 사제병원에서 수술하기도 해주죠. 10번째, 화상. 화상의 종류는 3가지로 나눠집니다. 1도, 2도, 3도. 이렇게 3가지 화상으로 나눠지는데 1도는 다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데여서 손이 화끈거리고 손이 좀 빨갛게 되고 물체에 닿으면 약간 화끈거리는 거 있죠? 그게 1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은 이제 물집이 잡힙니다. 그리고 3도 화상은 검게 되는데 이게 완전 잣된 겁니다. 1, 2도는 예후가 좋은데 3도는 예후가 나빠요. 화상은 보통 언제 발생하냐?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혹한기 중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영하 20도에서 자려고 하면은 추우니까 핫팩을 터뜨리고 침낭 안에 넣고 자는데 맨살에 직접 닿게 하면은 저온 화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러면 보통 2도 화상을 입어요. 이런 경우 베아로반이라고 화상 연고를 드레싱해주고 매일매일 갈아줍니다. 만약 군의관님께서 멸균된 상태에서 물집을 터뜨리셨다면 그 후 거기에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제 동기가 화상을 그렇게 입고 물집을 터뜨렸는데 물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기어코 샤워하다가 물 들어가서 혹한기 이후에 매일 드레싱 해주면서 하니 유역하다가 직전에 다 나았던 게 기억나네요. 참고로 동상을 입어서 화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겨울에 쇠를 맨손으로 만지는 등 그러면은 동상으로 인한 1도 화상을 입게 되는 현상을 겪습니다. 대충 이 정도로 많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들을 나열해봤는데요. 그 외에도 너무나도 많지만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제가 이 글을 적어두는 이유는 복무하시는 분들이 복무하시다가 다치면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무병은 그들을 치료할 의무도 알려줄 의무도 있기에 제가 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면 바로 의무병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의무병이 선임이어도 가서 치료를 꼭 받으십시오. 의무병은 그런 임무를 수행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 글도 유튜브에 박제가 되면 제 군생활 1년 6개월 동안 이사를 3번 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산특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군대에서 조금이라도 지금 보이는 증상들이 보이면은 의무실에 가서 무조건 약을 타세요. 약 많아요. 의무실은. 우리나라 그 군대 의무실은 잘 돼 있습니다. 소소한 건. 병원이 좀... 안녕하세요. 제 썰이 채택되어 다음 썰 한번 풀어보려고요. 훈련소에서 대위랑 싸우고 전화 무제한으로 한 썰 올려주신 분이죠. 저는 모 대학 고고학과를 나와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지원하여 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자, 기초발굴 부대라는 지원부대로 선정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일을 하는 부대입니다.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사람의 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글, 영어, 한자 명칭을 모두 외우고 각 뼈들에 대한 세세한 특징을 전부 외우고 빈 A4 용지에 쭉 적는 시험을 쳤습니다. 저희 부대는 발굴병과의 경우 DMZ팀과 종심팀으로 나눴는데요. DMZ팀은 말 그대로 DMZ로 파견 가서 1년 내내 발굴만 하는 팀, 종심팀은 6.25 전투 지역인 전국 방방 곳곳을 한 달에서 2달마다 바꿔다니면서 발굴하는 팀. 여기서 저는 한 달에서 2달마다 모든 짐을 들고 부대로 옮기는 역마살 최고봉인 종심팀이었고, 저는 군생활 내내 6명의 팀원들과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산 정상을 올라야 했고, 이는 기초 발굴부대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주로 유해나 유품이 삽질 중에 떨어지지는 않나 확인하면서 통제를 하고, 기초 발굴부대 분들은 저희 앞에서 삽질을 하시죠. 저희는 뒤에서 호미질만 하고 있으니 유해가 안 나오면 꿀빤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대신 유해가 식별되면 2m, 2m, 2m 정도의 정육면체로 땅을 파고 집중해서 발굴하게 되죠. 보통 유해가 발굴되면 약 95% 확률로 신체의 매우 적은 일부만 발굴됩니다. 전투 중에 신체가 남아있을 수 없는 피해를 받은 경우, 전투 이후 폭격으로 인한 훼손, 세월이 흐름에 야생동물이나 폭우 같은 자연적인 이유로 훼손 같은 경우 다양한 이유로 시신 전체를 수습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이를 부분 유해라고 부르며 신체가 90% 이상 잔존할 경우 완전 유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피해를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에 일단 국군으로 생각하고 중앙에 보내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피해를 식별합니다. 사건은
강원도 전방에서 발굴을 하던 시기. 발굴지인 그곳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북한군 GP가 맨눈으로 보이고 다 녹슨 대전차 지뢰 뚜껑 및 포탄 탄피가 굴러다니는 최전방. 최전방이라는 것은 한국전쟁 최후까지 격전이 벌어진 장소라는 이야기고, 이 지역에는 국군, 유엔군, 북한군, 중공군의 유해가 계속해서 발굴됩니다. 그 중에 제가 발굴한 지역은 국군과 북한군, 중공군이 전투를 수행한 지역이었죠. 모두가 산을 오르고 대대 병력들과 다 같이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라는 구호를 외친 뒤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날 하루에 저희는 최소 3구로 보이는 유해를 식별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희는 삽으로 주변의 흙과 돌을 파내고 점점 유해에 가까워지면 홈이나 트라울이라고 하는 것과 붓으로 발굴하는 작업을 반복하죠. 이런 작업 중에 철과 철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면 거의 박격포탄이나 수류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심조심 발굴을 진행하였고 점점 사람의 형태가 뚜렷해졌습니다. 마침내 3구 중에 한 구의 유해가 거의 드러나게 되었고, 이 유해는 판초우이를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은 채 전투화가 빼꼼하게 나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전사한 사람의 동료가 덮어주고 잊혀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판초우이를 들춰보니 가장 형태가 남아있기 어려운 작은 뼈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뼈들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구의 유해를 발굴하면 2~3구 나올까 말까한 완전한 유해. 완전 유해를 발굴했다는 기쁨도 잠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 나온 유품과 전투화, 판초우이 아래 깔린 다양한 유품들, 저희 국군 것이 아니었죠. 전투화는 너무나도 명백한 적군의 것이었고, 유해가 생전에 착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탄띠의 버클 부분은 명확하지 않지만 적군과 유사했고, 허리 부분에는 비닐 재질의 파인애플 통조림 파인애플 모양의 무언가도 있었죠. 알고 보니 적군 수류탄 포장지라고 하더라고요. 유해를 덮어놓았던 판초우이는 미군의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평소 저희는 병사들끼리 얕은 판단으로 유해에 대한 억측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저희가 국군 전사자를 적군으로 오해하고 욕을 한다거나 하나라도 소홀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큰일이며 마음에도 큰 짐이 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착용한 장구류, 탄약, 피복 모두 북한 및 중공군 보급품이었어요. 발굴병들은 야 이거 중공군 아니야? 딱 봐도 국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군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초이는 미군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발굴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거잖아. 그냥 덮어놓은 거 아닐까? 토론이 오갔죠. 하지만 저희 팀장이 전투화는 전투 중에 바꿔 신을 수 있다, 잔구류도 주워서 착용할 수 있다, 총기도 주워서 아무거나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이유로 중앙에 넘어가기 전까지 이 유해는 일단 국군으로 모셔졌습니다. 정말 희귀한 완전 유해가 나왔다는 소식에 타 대대 병력들이 견학을 오기도 했으며 대대장, 연대장이 차례로 유해의 국화를 헌화하고 경례와 묵념을 한 후 돌아갔죠. 저는 찝찝했으나 그냥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당시 너무 추워서 적군의 옷을 입고 급박한데 총이 없어서 적군의 총을 줍고, 전투화가 해져서 적군의 것을 착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달아 VIP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며칠 텀을 두고 해부대 사단장님이 방문하셨는데 투스타의 방문에 저희는 그동안 발굴한 유품을 산 입구에 전시하고 전투 사례와 발굴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죠. 사단장님은 저와 다른 발굴병들에게 의문이 가득한 완전 유해, 헌화, 경례, 묵념 등을 제례를 하고 떠났고, 모두에게 수고했다며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사주시고 돌아갔습니다. 사계 정리로 나무 한 그루 없는 산에서 하루 종일 삽질을 하던 저희에게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는 그 유해가 더 이상 적군인지 아군인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휴, 이젠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이었고, 다른 유해 수습으로 바빴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죠. 사단장도 왔으니 이제 더 이상 올 사람도 없겠고 이제 관포만 하면 되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사실 적군일 경우에는 절차도 간소하고 관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는 편했습니다만, 그리고 저희가 적군으로 굳게 믿고 있는 이 유해는 총 12개의 국화, 별 2개, 세기도 힘든 무궁화, 다이아, 병사들의 경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VIP는 한 분 더 계셨죠. 바로 군단장. 북한군이 바로 보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경호를 위해서 헌병을 대동하고 올라오신 군단장님의 포스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군단장님은 그동안 더 나온 7구의 유해를 둘러보시고 완전 유해로 오셨죠.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모두 수고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웅들을 찾아주길 바란다 라고 하셨고, 저희는 모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국 군단장님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되어서 무려 15개의 헌화와 별 5개의 무수한 무궁화, 그리고 다이아 짝대기들의 경례를 받고 태극기에 쌓여서 중앙 감식소로 보내졌습니다. 결국 해당 유해는 정밀 감식을 거쳐서 국군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적군으로 판정되었고, 저희는 그 적군의 유해가 적성묘지나 중국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큰 예우를 받은 적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마 발굴지에서 100명 나오면은 2~3명 나온다고 하니까 2~3구 정도 나온다는 그런 완전 유해가 나온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높은 사람들도 그렇고
좀 의미있게 생각해서 와서 막 경례도 하고 그래. 아직 피해 식별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더 절차 같은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하면 좀 이런 꽁트 같은 일은 없지 않을까. 사실 적군의 유해 경례를 하는 거는 유쾌하진 않죠. 근데 팀장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덥건 춥건 내가 지금 모자라는 물품이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입고 싸울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랬다가는 실제 전쟁에서 실제로 그랬다가는 아군 총에 먼저 죽죠. 아군 총에 등이 뚫리고 머리가 뚫려서 죽겠죠. 적의 총과 적의 옷과 적의 신발을 신고 있는데 누가 아군으로 봐? 야, 나 철수야, 쏘지마!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보통 보고서 피하 식별하는 게 전투복이나 헬멧 모양이나 총 들고 있는 거나 이런 거 보고서 바로 적으로 인식하는데, 북한군이었으면 말도 뚜코트 말고 있었을 텐데. 팀장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워낙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면은 좀 그거는 조금 한번 깊게 생각하고 중앙이나 이런 데다가 한번 감식을 요청을 하고, 완전 유해가 발굴됐으니까 좀 이 부분은 빠르게 감식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우리나라 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예우를 갖추고 이래 듣지 않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지역을 보존하기가 힘들었나 보죠. 빨리 덮었어야 되나 보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막 며칠 만에 일사천리로 막 와가지고 막 경례하고 예우 갖추고 그렇겠어요. 옛날에도요, 간신이나 입에 바른 말, 단말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그런 대장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일찍이 좌천되든지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계속 없어졌죠. 밑에서 진급을 위해서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성과 보고를 할 때 얼마나 꾸며서 보고하는지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바보 멍청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솔직히 뭐 적군한테 경례를 왜 해? 우리 아군한테 총 쏘고 아군을 얼마나 죽였을지 모르는 그런 애들한테 경례를 왜 하냐고. 기분 나쁜 일이지 굉장히. 대장님들이고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그냥 둘둘 감아가지고 보고한 게 아닌지, 아니면 진짜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작업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제일 중요했던 거는 그냥 완전 유해가 그렇게 발굴되는 확률이 적다고 하면은 발굴되자마자 바로 유해 일부를 중앙에다 감식을 빨리 요청을 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빨리 판별하는 게 제일 낫지 않았나 싶은데, 뭐 통째로 다 필요했었나 보죠. 여튼 하루빨리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나라 지켜주신 6.25 때 국군 그 유해들 얼른 찾아가지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점심시간 지났는데 일하기 싫어서 글 더 올려봐요. 이전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해 발굴병이었습니다. 보직 특성상 1년 중에 서울 자대에 있는 기간은 4달 정도였고 나머지는 전부 파견. 한 달마다 부대를 옮겨 다니니 정말 많은 부대에서 살아보고 그 중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부대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희 팀은 전방의 한 대대로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대는 민통선 근처 대대만 똑 떨어뜨린 독립대대였고, 그 중에 2개의 중대가 기초발굴이라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저희와 함께 발굴을 하게 되었죠. 저희 부대는 돈이 많았기에 싸제 차량을 타고 다녔고, 이 싸제 차량들은 발굴지까지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었으나 대대의 군 차량들은 매일 100명을 나르기엔 그 수가 부족했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발굴지에 가까운 선점 중대로 이동하게 된 것이었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메인이 되는 A 중대는 중대장 및 예하 간부들 모두 저희에게 협조적이었고 친절하셨으나 대대에 없었고, 저희는 한 개 중대가 떠나고 비어버린 공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방부 발굴팀 7명, 해당 군단 사단 발굴팀 6명에서 7명이 한 개의 중대의 생활관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꿀이라고 생각했으나 큰 오산이었습니다. 저희에 대한 각종 보급 및 대대 차원의 행정 처리를 하는 A 중대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협조적이시고 항상 저희에게 신기한 눈빛으로 질문하시던 대대장님은 저희의 내무 생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렇게 저희가 이 대대 건물을 사용하는 것과 발굴 자체에 대한 짜증이 한가득이었던 비협조적인 B 중대는 저희와 살을 부대끼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온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병사 같지도 않은 애들이 부대시설 점거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짜증날만 하죠. 문제는 A 중대가 멀리 떠나고 나서 첫날부터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밥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저희는 05시부터 발굴지로 출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07시, 08시 정도에 시작하려면 이때부터 준비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침을 먼저 하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일찍 준비해야 되는 취사병 전우에게 항상 죄송했죠. 그런데 이런 죄송함은 밥이 나와야 나오는 감정입니다. 아침이 안 나오고 점심은 전식을 먹고 한쪽에 산에서 땅 파고 수백 발의 녹슨 탄약을 짊어지고 내려오니 지칠 대로 지쳤는데 저녁밥도 안 나옵니다. 저희 간부는 화는 내주는데 군무원이기에 힘이 없다고 말만 하는 정도에 그치고 군인 간부들이 없었던 상태.
B 중대 중대장은 귀찮다는 듯이 넘어갔고 어찌저찌 상사분께 말씀드리니 밥은 나오기는 했습니다. 단 저희 식수 인원이 14명인데 밥은 5에서 7인분 사이가 나왔죠. 부식 개수로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침이든 저녁이든 저희는 모든 식기, 조리도구를 포함해서 설거지를 해야 됐고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 마지막이라고 식당 청소도 매일 해야 됐습니다. 반도 안 되는 양을 먹고 별 노동을 시키니 짜증이 났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뒀습니다. 팀마다 3-4대의 유해 촬영용 대포 카메라가 보급되죠. 식수 인원도 안 맞고 이건 너무하다고 급여관에게 따져도 돌아온 답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대대 건물 청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중대는 대대를 떠났고 그 자리를 14명이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고 보니 생활관, 화장실, 샤워실 등 많은 시설들의 전투화 자국, 먼지, 변기엔 오래된 세월의 흔적 등으로 너무나도 더러웠고 간신히 사용할 정도로 청소하고 살고 있었죠. 저희는 혹시 몰라서 저희가 사용하기 전 상태에 대한 사진을 찍어둡니다. 보통 저희가 망가뜨린 건 없는지 확인하는 용도지만 이번에는 달랐죠. 그러나 B 중대장이 그 당직 근무를 서는 날, 저희는 05시 기상이기 때문에 21시에 취침합니다. 1시간씩 당겨지는 거죠. 20시경 청소를 하고 23시에 점호를 받는데 B 중대장이 저희가 사용하는 시설을 5분간 훑어보더니 잔뜩 일그러진 눈빛으로 청소 상태가 매우 불량하고 이러면 너희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며 일장 연설을 퍼붓습니다. 이런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 발굴 작업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 너희 부대에서도 이런 식이냐. 서울에서 온 학력 높은 부대라더니 이렇게 개판일 줄은 몰랐다. 니네 부모님과 사는 집도 이따위로 해놨냐. 같은 말로 저희 모두를 불러 모아 24시까지 재청소를 시켰죠. 찌들 대로 찌든 화장실, 들어가 본 적도 없는 4개의 생활관 등을 청소하는데 이게 다 깨끗해질 리가 만무하죠. 저희는 못마땅한 눈초리 속에서 결국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 점호를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는 너무 일찍 나가고 소규모의 저희 간부 직접 인솔로 아침 점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 점호에 나가게 되었고 잔류병력 모두 앞에서 서울 애들 별거 없더라, 청소 안 하는 이기적인 애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등의 자존심이 긁히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말을 듣고 일과를 시작하게 되었죠. 물론 이 과정에서 발굴 시작 시간은 1시간가량 늦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생활관에 돌아가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발굴지에서도 소위 꼽주는 B 중대장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희 간부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었고 유해는 쏟아져 나오고 밥은 안 나오고 잠도 안 재우는 상황에서 저는 결국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나 지금 땡땡사단에서 발굴하고 있는데 여기 좀 너무한 것 같네. 거기 간부한테는 얘기했어? 우리 간부랑 여기 간부들한테 수십 번 말했는데 다 씹혔네. 일단 알겠어, 얘기해볼게. 저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을 인트라넷 메일로 부모님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 산 비탈길에서 대굴대굴 구르는 바람에 왼쪽 팔꿈치 좌뼈가 부러졌습니다. 다급하게 근처 군병원으로 순회했다가 결국 임무수행 불가능으로 인해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서울로 온 지 하루 뒤 당시 선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도 밥 안 나옵니까? 아니 야 너무 잘 나와. 야 너 뭐 했어? 며칠 전에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무슨 일 생겼습니까? 선임이 전해준 말은 너무나도 통쾌했습니다. 당시 저희를 죽어라 괴롭히던 B 중대장은 제가 다쳐서 서울로 온 바로 그날 저녁 헐레벌떡 뛰어와 저희 생활관 문을 열었답니다. 그 여기 혹시 부모님께서 군인이신 이 인원이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 이야기들을 서로 잘 안 해서요. 아 그러니? 일단은 알겠고 그동안 이 중대장이 못 챙겨준 거 미안하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을 거야. 급양관도 식수인원 파악 못해서 책임지고 앞으로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 진짜.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저희 부모님이 간부시긴 한데 육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 친구들도 전부 군가족, 부모님 주변 분들도 전부 군인. 수많은 인맥들 중에 부모님들도 서로 친하고 저와 또래인 그 집 자녀들과도 놀러갈 정도로 가장 친하게 지냈던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의 군인은 당시 제가 파견가있던 땡땡사단 내에서 3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이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분께서는 높으신 분들이 질비한 회의에서 저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단장, 대대장을 거쳐 제가 있는 대대 중대장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밥을 잘 안 주고 괴롭히던 중대장은 2개의 중대 중 한 중대는 멀리 가버렸으니 사단 꼭대기에서 내려온 타겟은 바로 단 한 명, 그 단 한 명 B 중대장뿐이었습니다. 저희 팀과 여러 인원들의 입을 모아 모든 전말, 제가 전화한 거 빼고 대대장 귀에 들어갔고 극대노한 대대장에게 호되게 혼난 B 중대장은 다시는 저희랑 만나지 못했습니다. 발굴지도 못 오고 행정 작업만 했다고 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군병원에서 쌍꺼풀 수술받고 전역하고 다시 군인된 썰, 포상휴가 없어서 전부대원들에게 휴가 20일씩 뿌린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등산 삽질병님께서 올려주신 거의 썰 공장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건
건데 인간이 다 각기 개성이 다르고 각기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분쟁이 생기거나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군인이면 그러면 안 되지. 군인은 마치 파츠처럼 돌아가야 되는 곳 아니야? 그런 곳에서 중대장이나 되는 사람이 병사들 상대로 객기를 부린다? 군폭이지 군폭. 멍청한 거지. 그 독립대대에 있고 바깥쪽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유일무이한 무슨 권한을 갖고 있고 굉장한 권력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니 그래봐야 끼케야 니 밑에 뭐 10명 있는 그 위에 군림에 있는 거야. 뭐 10명 위에 군림에 있으니까 뭐 무슨 뭐 신이라도 된 거 같냐? 나 중대장이 나 이게 신구 또 회사 들어가서도 밑에 애들한테 그 지랄로 하잖아. 아 어차피 그 위로 올라가지도 못해 넌 만년 그냥 일반 사원도 안 돼. 나 이게 이저 아주 나한테 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유튜브로 썰랑썰레 아주 재밌게 듣고 있는 예비역이에요. 15년 정도 지난 썰입니다. 먼저 저와 제가 속한 부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도권 대공방어를 책임지는 모부대의 1호차 운전병, 본부중대를 제외한 전병력이 수도권 각지에 펼쳐져 있는 진지를 교대하며 24시간 항시 전투준비 태세를 완비하고 있는 수도권 안의 GOP라고 볼 수 있죠. 상시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부대들은 대부분 그렇듯 지금은 특정 사단과 합병하여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본부 중대 기준으로 1년에 훈련이 유격과 혹한기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2박 3일의 굉장히 짧은 기간과 본부 중대 특성상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의 한계가 그여오르고 있는 인원들이 다수여서 훈련 강도는 항상 엄청 약했으며 병과 특성상 대부분의 대대장이 대령 혹은 장군으로 진급할 길 자체가 아주 좁기에 지휘관께서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하면 쉽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중대나 진지에 가는 인원이 아닌 본부로 배속되는 인원들은 대부분 군의 연줄이 있거나 가정 환경에 유복하여 높은 학력, 국내 최상위권 법대 졸업 후 40패스 못하여 병사로 오신 30대 형님 및 각종 유학받은 과 그리고 다양한 사회 경험이 있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출을 포함한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출 그리고 학교 선생님 등등등 부유한 가정 환경, 예를 들어 국내 최상위 전자회사 회장님의 전속 변호사의 아들의 국내 최상위 제빵회사 부사장의 아들이면서 미슐랭 가이드 3스타에 선정된 국내 베이컨 내 맛집의 아들의 해군 기무사 사령관의 아들 등등등 유수의 인력들이 대부분 대부대 본부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이 미친 뭐하는 동네야 여기. 물론 군대는 평등한 곳이라 그렇지 않은 병사도 많았고 저 또한 그런 병사들 중 한 명이었죠. 육군에서 공군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 환경이나 거점 요충지 등 많은 장점이 있는 부대였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힘든 내무생활 및 병영 부조리, 낡은 시설과 취사병의 능력 부재에 따른 맛없는 급식 등이 단점이 있었으나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고 훈련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크게 군생활에 불만은 없었죠. 오늘 전해드릴 썰은 그마저도 2개밖에 없다는 유격훈련 때 일어난 유통기한 10년 지난 옥심주사기 맞은 썰입니다. 입대하고 훈련소와 야수교를 거쳐 자대 배치를 받고 약 3개월 뒤 1병 1대 대대장 운전병으로 선정되어 인수인계를 받고 있을 때 운용 중인 대대의 진지가 약 20개 정도로 현재 운용하지 않고 있는 진지까지 포함 50개가 넘는 진지를 길에 내비게이션도 없는 차에 수기로 지도를 걸어가며 열심히 인수인계를 받고 있었죠. 그럼 이 사람만 잡아서 고문하면은 수도권에 있는 50개의 진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네? 말만 수도권 방어지 우리 부대는 수도권의 북쪽도 담당하다 보니 대부분 건물이 아닌 산꼭대기나 보이지 않는 도로 등 여러 위치에 산재해 있어 지방 출신인 저에게는 서울과 경기 북부의 길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2달 뒤에 인계받을 1호차는 새로운 대대장님과 함께 운용해야 하기에 길을 최대한 많이 숙지해놔야 했죠. 일과 시간에는 1호차 뒤에 타고 운용 중인 진지의 길을 외우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부대에서 30년 동안 생활하신 주임원사님께 현재 쓰지 않는 진지의 위치까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대장님이 취임하면서 저도 정식 1호차 운전병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상병이 되었을까? 이상한 친구 한 명이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의상 최이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이병은 들어올 때부터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서술했던 바와 같이 우리 부대는 기타 상급 부대 혹은 꿀보직 부대와는 다르게 전통적으로 신병이 들어오면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물어보는 거였죠. 다른 꿀부대는 어떤 백으로 왔냐, 계급이 뭐냐부터 물어보지만 우리 부대는 워낙 다양한 사회적 위치가 있는 자녀들이 오다 보니 군부대의 연줄보다 사회에서의 활동을 먼저 물어보고 서로 조심해야 할 점을 공유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최이병은 저와 같이 평범하고 별다른 뒷배경 없이 자대로 온 군수 개원 중 하나였죠. 그런데 상태가 좀 이상했습니다.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멍하니 하늘을 보고 남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죠. 네, 바로 패급이었어요.
흔들리는 초점과 대중 없는 언어 선택 능력, 그리고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줏대와 더불어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최희병은 안타깝게도 중대 내에서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본인의 주특기 또한 인정받지 못하고 예초 및 작업병으로 행정관의 오도에 잡일만 하는 그런 조은재가 되어왔습니다. 그래도 절대 죽을 생각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며 관심병사지만 1인 체제의 작업을 자주 진행하였고 그 생활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느끼면서 생활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년에 2번밖에 없다는 유격 시즌이 다시 되돌아오게 되었는데 인수인계할 때 분명 선임께서는 1호차 운전병이라 운행대기를 해야 돼서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은 전부 열애기 때문에 훈련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단 말이 있어 편한 마음으로 훈련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대대장님께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유격이라는 것을 본부 중대장님을 통해 듣게 되었고 저에게 천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 의원, 자네 지금 상병인데 작년에 유격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야? 네 그렇습니다. 자대에 와보니 이미 유격이 끝나 있어서 받지 않았습니다. 대대장은 말이야 직업군인으로서 자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하네. 자네는 병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니면 유격 훈련을 받을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 유격에는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나. 네. 대대장님께서 지시하신다면 언제든지 운행대기를 해제하고 훈련과 과업에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좋아! 박의원, 자네의 충직한 마음이 나를 감동을 주는구만. 그렇다면 운행대기 중지하고 유격 조교 대장은 운전병을 연병장으로 안내해주게. 저는 지금까지 운행대기를 핑계삼아서 전탱적으로 열애되었던 유격훈련에 참가하게 되는 1호차 운전병이 되었죠. 보통 1호차 운전병들은 대대장님이 감싸주는 편인데 왜냐하면은 유격훈련 하다가 조금이라도 다치기라도 하고 이래서 운행 제한되고 이러면 자기가 불편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안 하는데 그렇게 대대병력과 함께 유격에 참여한 저는 평소 1호차 운전병으로 편해 보인다는 가시적인 효과 때문에 더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하루 만에 만시창이가 된 저는 이틀차가 되어 화생방 훈련이 준비되었고 MOPP 단계의 설명과 CS탄 훈련 등 생화학 무기를 살필 시 대응 요령에 대한 설명 시간이 지나고 그 교육 시간에는 옥심 주사기를 놓는 요령까지 배우는 챕터도 있었죠. 통상적으로 침과 옥심 액체가 없는 견본으로 훈련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직접 맞는 요령을 익히기 위해 실전 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전 훈련의 내용은 이랬죠. 생화학탄이 터졌다, 인지한다, 옥심 주사를 꺼낸다, 왼쪽 가슴 심장 쪽에 위치한다, 모나미 펜처럼 위에 뚜껑을 눌러서 액을 직접 주입한다. 설명드린 대로 옥심 주사를 맞는 법을 직접 보여주며 유사시에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직접 맞는 척하면서 프로시저를 익히게 되는데 그리고 제공해주는 옥심 주사는 최소 1980년대쯤에 생산되어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리되어 침과 액체가 없는 그야말로 플라스틱 덩어리. 해당 교육을 진행하면서 모든 인원들이 열심히 맞는 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앞으로 푹 쓰러지더라고요. 그 인원은 바로 패급 최희병. 대대본부 인원들은 얘가 이제 훈련받기 싫어서 쓰러지는 척까지 하는구나 하면서 혀를 찡찡 차고 있었는데 쓰러진 최희병 가슴에 옥심 주사기가 달랑거리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급하게 최희병을 앉혀보고 앉게 된 최희병 왼쪽 가슴에 옥심 주사기를 떨어지지 않고 전투복에 계속 달랑거리며 붙어있는 겁니다. 훈련 조교가 주사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있으면 안 될 침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에는 옥심 주사의 내용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걸 심장에다 직접 놓은 겁니다. 군의관은 바로 후송해야 되는 위급 상황이라고 지휘본부에 보고하였고 이에 엠뷸 운전병은 급히 소환되어 바로 수도통합병원으로 가고자 했으나 엠뷸 운전병은 자대에서 수도통합병원까지 가는 길만 인지하고 있는 지방 출신이어서 길을 몰라 지금처럼 위급한 상황에 자신이 없다고 얘기했으며 그래서 지휘본부의 대대장이 저를 찾는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본부에서 알립니다. 대대 1호차 운전병, 대대 1호차 운전병은 지금 바로 지휘본부로 오도록. 이 말을 듣고 바로 지휘본부로 달려간 저는 대대장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네 혹시 수통 가본 적 있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이 지옥같은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없습했죠.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군의관 선탑에 1호차를 몰아 수도통합병원으로 출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최희병은 의식이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대충 짐처럼 눕혀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최희병을 보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불타올랐고 선탑한 군의관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군의관님, 저 사실 수통 가는 길 모릅니다. 그래도 지금 대대에 있는 어떤 운전병보다 제가 나을 것이라 사료돼서 그것을 알고 나신 대장님께서 운행을 맡겨주신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역주행과 속도 위반을 할 테니 군의관님도 혹여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하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든 분당으로만 가면 돼. 저는 군의관님의 이 말을 듣고 미친듯이 밟기 시작했습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차선위반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며 수통에 도착하게 되었고 하루 입원 및 위장 세척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대장님께서 그래도 다행이라면 군의관에게 군의관 수고했네. 피곤할 텐데 운전병이랑 거의 찜질방에서 좀 쉬고 내일 유격 종료 시간 3시니까 그 전까지만 복귀하기 바라네. 대대장님은 저와 군의관에게 하루짜리 유격을 안 받을 수 있는 포상을 주신 것. 다음날 다시 병원으로 가니 최희병은 씻은 듯이 다 나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찍이라 지금 복귀하면 훈련을 더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군의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최희병의 몸 상태를 우려해 포주까지 사먹고 커피 한 잔 먹고 3시에 맞춰서 복귀하였죠. 그리고 옥심을 맞은 우리 최희병은 돌연변이가 될 것으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아무 변화 없는 그냥 패급 그대로 저녁 전까지 부대의 온갖 잡초와 전투를 벌이면서 전역을 하게 되었죠. 글재주가 없어서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채택된다면 입대 전 교통사고 7번 내고 지휘차 운전병 된 썰, 2010년 북한 한 달 살기 중 길 잘못 들어서 북한군 내무실 지도 방문한 썰. 이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교수님 및 주변에서 빨리 다녀와 라는 얘기를 들어서 19년도 10월 추가 모집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죠. 하는 김에 학교에서 배우는 학과와 비슷한 보직인 공병 장비 정비병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덕분에 훈련소 5주, 후반기 교육 5주에서 10주의 교육을 하게 돼서 자대 배치 받았을 때 본부 중대 1병 1호봉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여러분의 군부대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한 부대는 독립부대로 말 그대로 소속된 사단 내부가 아닌 외부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용사들과 간부들 사이에 끈끈한 우정 비스무리한 뭐 그런 것도 존재했죠. 제 성격상 말하는 걸 좋아해서 저의 동기들과 서로는 친해지기 쉬운 편이었습니다. 문제는 맞선임이었어요. 맞선임들이 많아도 너무 많았거든요. 본부 중대 기준 저의 동기는 19년도 10월에서 12월 군번들이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10명에서 12명이었습니다. 맞선임들은요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으로 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X신이라고 부를 놈들과 이놈이 현역이라는 사람이 많았죠. 나중에 상병이 되고 나서 궁금해서 알아보니 매년 들어오는 인원이 일정해야 되는데 사단에서 독립부대라는 이유로 인원들을 안 줬대요. 그래서 이번에 못 받은 인원들을 전부 데려갔던 거라고.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생활관 동기는 없었으며 제 위로 맞선임만 3명이었죠. 다행히 다들 성격이 좋으셨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며 지냅니다. 아무튼 자대 배치받고 간부님들 성함과 선임들 이름, 근무 환경들 외우고서 숙달을 하고 지내다 보니 1병 4호봉 두려움의 코로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휴가는 전부 잘리기 시작했고 저 또한 신병 휴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선임들도 역시 휴가를 못 나가고 외출 외박 또한 제한되니 부대 내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시작했죠. 이때 하필 비트코인이 열풍이 불고 용사는 물론 간부들까지 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합쳐서 스포츠 토토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때부터 사건이 생겼는데요. 한 선임이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여러 이유로요. 그중 대표격인 A선임이 있었는데 A선임은 2중대 인원이었으면 저희 부대의 본부 1, 2, 3중대 4개의 중대가 존재했는데 A선임은 자기 중대에서 돈을 빌리면 2중대 행보관과 중대장에게 말이 흘러가는 것을 염려해서 타중대 동기 및 후임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도박을 하고 돈이 모자르면 처음에 지갑 통장으로 가다가 심하면 지인에게까지 빌리는 사채까지 땡기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A선임의 형태였죠. 저는 후임 군번이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월급 들어오고 돈을 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금액도 작기도 했고요. 10,000원, 20,000원? 하지만 매달 10일 월급날만 되면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금액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1병 4호봉부터 상병 4호봉 될 때까지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략 60만원 정도였죠. 문제는 저만이 아니라 다른 후임들과 선임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각 중대 중대장과 행보관에게 흘러들어갔고 피해 금액이 나왔습니다. 무려 3,000만원. 여기서 무슨 군인이 돈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집이 부유하거나 밖에서 일을 하고 와서 남들보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피해자 선임 한 명은 3개월 동안 30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결국 사건은 그저 평범한 군대 내 도박이 아닌 사기로 인정되면서 군 헌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헌병으로 끌려가게 되고 소리 없이 부대 내에서 그대로 말 그대로 삭제되었죠. 돈은 A 선임의 부모님들이 오셔서 일일이 한 명씩 돈을 돌려줬습니다. 그 이후 간부들은 물론 A 선임을 아는 모든 용사들은 그 이름을 더 이상 말하지 않게 되었고 A 선임을 모르고 들어온 신병들에게는 돈 관리 잘해라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맞선임들이 전역하기 시작할 때쯤 A 선임의 이야기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법적 조치를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 역시 전역하게 되었고 전역 후 3일 뒤 A 선임에게 톡 메시지로 돈 좀 빌려달라는 글을 받고 바로 차단을 때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사는 게 놀랍더라고요.
군대 옛날에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핸드폰 사용이 코로나 이런 거랑 겹쳐서 핸드폰 사용이 그래도 그나마 스트레스를 올려주는 걸 조금 방지해주는, 그리고 실제로도 평상시에 핸드폰을 사용하고 이러는 거는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생활을 하고 깜빵같이 갇혀있는 그런 2년 동안의 생활을 했던 예전이라면, 요즘에는 그래도 핸드폰으로 외부 사정이나 외부에 대한 소식도 알 수 있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조금 병사들의 그런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조금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지금 이 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인 도박이, 거기에 막 빠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토토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설 토토를. 어떤 사람들은 할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할 게 없다고 도박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패션 같은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봐봐, 모나미룩 유행한다 그러니까 전부 모나미룩으로 입고 다니잖아. 스타일 다 똑같아. 색깔까지 어디서 마치 맞춘 것처럼 다 똑같이 입고 다녀. 그만큼 유행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 눈치를 본다는 얘기예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군대에서도 이제 막 20살 된 친구들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유행이나 이런 거에 겁나 민감할 수밖에 없고, 물론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끼리끼리 어느 정도 놀다가 말 통하고 이러다가,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안 피던 친구였는데 담배를 안 피면 대화에 낄 수가 없으니까. 왜? 담배를 안 피면 그 앞에서 멀뚱히 이렇게 서 있기가 좀 뭐하잖아. 그러니까 지도 피더라고, 결국에 나중에. 그런 식으로 담배를 피는 놈들 피는 거 옆에서 같이 배워. 담배 피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왜? 도박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3-4놈 모여서 얘네가 실세인데 실세들이 하는 말 거기서 껴가지고 자기도 후임이랍시고 거기서 듣고, 자기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대 내에서 이렇게 합류하고 인간관계를 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친구가 되고 싶은데, 공감되는 그런 게 없잖아. 쉬는 시간에 10분 20분 탐낼 때마다 야 땄냐? 야, 몇 대 몇이야? 맨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맨날 작업하다가 자 기다려봐. 몇 대 몇이야? 맞췄어? 맞았어? 오예! 막 이러고 야 또 꼬랐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하게 된다니까 결국. 저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 3만원 줘. 내가 같이 넣어줄게. 그럼 그 사람 도박쟁이. 자기가 도박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확 거기에 빠져들어갈지를 예상을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 도박을 얼마나 하든지 말든지 뭐 나는 내 길 가면 되지. 근데 자기가 해봤는데 꼴았어. 꼴았는데 꼴면 2배로 따야 되는 기질을 갖고 있어. 자기도 몰랐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갖고 있는 줄. 왜? 그런 거에 노출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10,000원 꼴았는데, 그럼 저는 이번에 20,000원 집어넣어서 더 따겠습니다. 20,000원 집어넣었어. 또 꼴았어. 40,000원 집어넣고 40,000원 집어 또 꼴았어. 그러면 80,000원 집어넣겠어. 그렇게 배배배배 뿔다가 나중에 1,000,000원, 2,000,000원씩 거는 거야. 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하면은 실제로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자기가 해보면 그래. 자기가 막 이것저것 해보잖아. 그러면은 이런 얘기해. 나는 도박하면 안 되겠다. 다 꼴았네. 막 이런 얘기해. 그런 걸 한두 번씩 자기가 경험해봤던 사람은 내가 도박을 하면은 너무 과하게 거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런 한 번의 브레이크가 하나 생기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예방접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노출되고 그냥 스타트하면은, 그냥 뭐 불법 도박 사이트들 배불려주기 싫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법 도박을 못하게 막을 건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 안녕하세요. 생업 때문에 생방송은 잘 못 보지만 유튜브는 항상 챙겨보고 있는 트수예요. 저는 11년도 6월 말에 입대해서 13년도 4월 만기 전역해서 지금은 민방위인 30대 초중반 아저씨입니다.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군입대가 늦었어요. 본래 입대를 했다면 10년 3월에 입대해서 군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전역하신 분들이나 현역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훈련소 가면 1주차 때 이런저런 검사하는 거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이혼으로 누나와 할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성인이 되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과 검진 때 문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셨다? 예? 아니요? 저는 당연히 아니오를 체크했고, 그와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자 당연히 아니오를 체크해버렸죠. 그랬더니 정신과 군의관이 너는 입대할 수 없는 정신머리라고 강제 퇴소시켜버려서 빨리 간 친구들 몇 명 전역하는 걸 보면서 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11년도 6월 창원의 땡땡사단 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소의 훈련을 끝내고 수료식 날 강당에 모여 특기병들과 특수부대 인원들을 제외한 인원들을 뺑뺑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단 내에 있는 직할 연대로 가게 되었죠.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 다들 대형 버스를 타고 각각 지정된 장소로 떠났습니다. 근데 저랑 같은 곳으로 차출된 저 포함 10명은 1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서 조교에게 가까운 곳이라 점심 먹고 온대. 여기서 니들도 점심밥 먹고 편하게 기다리면 돼. 이러길래 뻥쳐서 마냥 그냥 할 거 없이 침상에 누워서 시간 때우다가 점심밥 먹으러 가자란 소리에 다들 일어나서 밥 먹고 조교가 주는 담배 피우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왔다며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를 반기는 건 바로 미니버스. 엄청 작은 미니버스를 타고 연대로 들어갔습니다. 연대에서 일주일간의 대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주일은 진짜 완전 개꿀이 아닌 꿀통에 빠져 행복했죠. 일도 안 해, 근무도 안 나가,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 PX 마음대로 가, 담배 마음대로 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꿀통 속에서 일주일 지나 연대 소속 직할 대대로 다들 뿔뿔이 흩어졌죠. 그때 연대에서 저희를 관리해주시던 인사 소속 상병이 2대대 5대대 걸리는 놈들은 진짜 꿀 빠는 거라고 더 이상 말 안 해줄 테니까 가서 한번 느껴봐라 그러더라고요. 저랑 동기 한 명이 그때 말해줬던 바로 그 5대대. 안 그래도 늦게 간 군대 좀 편하게 지내겠구나. 그렇게 다음날 각 대대에서 또 인솔 차량들이 옵니다. 저랑 동기놈은 로디우스라는 차를 타고 대대까지 가서 전입을 하려고 주임원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준비가 끝나고 대대장실로 들어갔죠. 근데 제가 상상하던 그런 대대장님이 아닙니다. 엄청 막 무섭고 막막한 막 그런 포스가 엄청나신 분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얀 백발에 엄청나게 인자로우신 분이 앉아서 저희를 웃으면서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렇게 대대장 면담 시간 때 다들 사회에서 뭘 하다 왔니? 어떻게 왔니? 라는 말에 1번 동기, 2번 동기는 각각 대학교 다니다 왔고 3번 동기는 알바하다 왔고 저는 노가다 인력사무소에서 일하다 왔다 하니 대대장님이 저를 보면서 빵긋 웃으시더라고요. 밑에 땀이 좀 많이 났어요. 그렇게 저는 첫 번째 보직인 본부중대 군수과에서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대대 사람들 한두 명 빼고는 정말 엄청 잘 챙겨주고 정말 잘해줬죠. 특히 나이가 좀 있다는 이유로 다들 엄청 잘해줬습니다.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데요. 2등병 4호봉 때 저는 신병 휴가 4박 5일을 나가게 됩니다. 휴가 나와서 지금의 와이프와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있는데 와이프의 핸드폰으로 부대에서 전화가 옵니다. 4박 5일인데 제가 날짜 계산을 잘못해서 복귀해야 되는데 놀고 있었죠. 그렇게 후다닥 준비해서 부대 복귀했습니다. 부대 복귀하고 다음날이 되니 잘해주던 선임들도 저를 개패급 취급하기 시작했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저는 만창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기들보다 일주일 늦게 전역하게 되는데 만창을 갔다 왔더니 제 보직이 바뀌어 있습니다. 전투중대 5대기 통신병으로요. 저는 두 번째 주특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P77 재원과 사용법 분해조리법 등을 선임에게 무한 갈굼을 받으면서 일주일 동안 공부에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게 1병 3호봉 패급 관심병사를 떼고 저희 분대에 5대기 의무병 선임과 전역과 동시에 그날 신병이 한 명 왔는데 제가 또 다른 세 번째 주특기를 가지게 돼요. 5대기 의무병이라고. 1병 3호봉 때 다른 분대 의무병 선우임에게 물어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마스터했습니다. 그렇게 1병 6호봉 연대에서 5대기 점검을 하러 왔죠. 그때 하필 저희 분대가 5대기 주간에 딱 걸린 거죠. 근데 아시죠? 5대기는 분대장조와 의무병이 제일 책임감이 높은 거. 그때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제가 알고 있었던 것만 심사하는 간부님이 물어보셔서 저는 하나도 막힘없이 다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연대에서 1등 5대기조로 뽑혀서 대대장님의 표창과 저희 분대원들에게 3일이라는 휴가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또 중대 의무병이라는 중책의 직책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특기를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직책을 받자마자 저는 의무사관학교로 작전사 예하부대 의무병 집체교육을 일주일간 가게 되어 실제로 피도 뽑고 근육주사도 주사해보고 좀 더 세밀한 의무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흘러서 상병 3호봉이 되었을 때 드디어 백발의 흰 대대장님께서 전역을 하셨죠. 그리고 한 달 뒤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이 취임식이 끝남과 동시에 다음날 대대장님의 한마디에 전투중대들은 일주일간 사격 집체 주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대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 대대는 왜 전투중대에 저격수가 없나? 이 한마디에 연대 사격장에서 일주일간 나를 잡고 야영을 하며 PRI를 미친듯이 하면서 오전에 개인당 60발 오후에 개인당 60발 하루에 120발씩 총을 쏘면서 한 번 쏠 때 18발 이하로 쏜 사람들은 PRI와 오리 뜀걸음 그리고 일주일을 죽는 줄 알았죠. 그렇게 사격 집체 1일차 저는 하루 종일 PRI와 오리 뜀걸음을 했습니다. 2일차 때 첫 사격은 1일차 때 미달자들 0점 사격을 하는데요. M16이었어요. 첫 0점 사격 때 저는 0점을 바로잡고 실사격 투입돼서 첫 사격에 18발 사격 집체 끝날 때까지 저 포함 몇몇 인원만 18발 이상의 합격점을 내면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격 집체 주가 끝나고 우수 사격자 중에 계급이 제일 낮은 저는 마지막 5번째 직책을 갖게 되고 중대 저격수가 됐어요. 이때부터 저는 체력 단련 시간대 말고는 잘 때도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저녁 전까지 계속 오대기였으니까요. 젠장. 그렇게 저격수가 된 뒤 한 달 뒤 공용화기 집체 교육, 집체 사격 뭐 이런 걸 하게 되었는데 M60 사수 부사수, M203 유탄 발사기 사수, 각 전투중대 저격수들 이렇게 총 8명이 탄약병과 작전 담당관님이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말 처음으로 군생활에서 1년 넘게 하면서 스코프라는 걸 보기만 했지 실제로 달고 사격은 처음 해봤는데 엄청 재밌더라고요. 2배율, 3배율, 4배율까지 2배율 장착하니까 좀 가깝네. 3배율, 4배율 헉. 진짜 4배율 장착하니까 1200사로에 사람이 있다면 모공까지 다 보일 정도였어요. 숨 쉴 때마다 엄청 흔들리고 미세한 손떨림까지 다 느껴지더라고요. 조준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막 속도 울렁울렁거리고요. 근데요, 자대 와서는 저의 총에 배율 한 번도 장착해본 적이 없어요. 비싼 거라고 부서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군생활 도중에 여러 직책을 가지고 군생활을 했는데 예비군 쪽지 받아 보니까 그냥 1111 소총수 주더라고요. 이 글을 쓰고 있을 때도 싫던 좋던 징집되어서 우리나라와 저희 시민들을 지키느라 고생하는 군인장병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수호해야 되는 민방이니까요. 하하하하하라고 기차 국내선은 내가지킴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전쟁 나면은 만 55까지는 강제 징집돼서 아마 전방으로 갈 거예요. 뭐 동네 안 지켜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방위도 다 끌려갈 거니까.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직책이 많았는데 군대가 웃긴 게 그냥 주특기 받은 걸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마치 대학교 나오고 사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대학교에서 뭐 체대 나왔다 그래서 뭐 먹고 사는 걸 전부 체육에 관련된 걸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국어국문학과를 나왔다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교수 되고 뭐 석사 따고 박사 따고 막 이러고서 교수 되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면 조예가 깊어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지고 더 깊게 하는 거 아니라면 대학교 자기 전공 살려서 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초엘리트 학교 나오고 초엘리트 학과 나와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좀 몇 명이나 자기가 대학교에서 배우고 나온 거를 할까 싶죠. 그런 것처럼 군대에서도 주특기를 처음에 받아서 가면은 부대에서 없는 자리에 땜빵 채워요. 저 같은 경우도 수송병으로 갔는데 저는 부대 인원이 한 5,600명 됐는데 5,600명이 전부 수송병과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대대였는데 거기에 있는 인원들 전체가 수송병이어서 밥하는 애도 수송병이고 컴퓨터 하는 애도 수송병이고 그래서 근무도 다 서고 훈련도 보병이랑 똑같이 쓰고 여튼 저도 군대에서 별의별 직책을 다 받았었는데 이분도 못지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군대에서 직책을 여러 개를 받아봤나요? 진짜 로봇으로 좀 대체 좀 하지. 제가 봤을 땐 국방비를 한 2배 올리고 로봇으로 좀 대체. M60 사수도 로봇이 하고 부사수도 로봇이 해서 좀 M60 부사수 할 때 그거 저 총열 들고 다니다가 어깨 빠질 뻔했는데 M60 사수는 토하고 있더라고. 차 총 들고 있어. 산 올라가는데